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실무 사례 연구 편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단 조사 관련 업무, 개인회생재단과 필수 첨부 서류, 논의 필요성. 회생위원회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개인회생재단. 회생위원이 뭘 하는지 중요하죠. 개인회생재단을 조사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구성되고 그 가액에 따라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이 결정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죠. 재단의 조사와 관련 업무는 현재 실무에서 회생위원회 업무 비중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생위원이 이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공부하면은 파산 채무자,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위원, 파산관제인 모두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복습도 해보고요. 재단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첨부료 역시 재단의 구성 요소와 가액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회생위원의 재단 조사 업무의 전제로서 재단의 개념과 필수 선부 서류의 내용, 그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죠. 선부 서류가 이게 항상 문제되죠. 서울은 옛날에 29개, 지금은 14개. 이번엔 또 조금 변형됐죠. 수원은 39개인가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재단의 개념과 구성요소.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이 무엇이냐.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이게 파산과 다르죠. 파산은 신득 재산은 포함 안 되는데 개인회생은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개인회생 재단에 포함됩니다. 이거를 팽창주의라고 하죠. 파산은 고정주의입니다. 파산 선고 당시 가진. 근데 회생은 플러스 알파. 절차 진행 중. 그래서 팽창주의. 회생은 팽창주의. 파산은 고정주의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원상에 회복된 재산도 포함된다. 다만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 결정 재산은 재단에서 제외된다. 이건 마찬가지죠.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채무자의 재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입니다.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동산, 유채물일 수도 있고 채권과 같은 무채물일 수도 있고 등기 등록을 통하여 대세율을 갖는 것일 수도 있고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재산의 종류와 가액은 다르죠. 천차만별이죠. 천태만상. 그죠? 채무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죠. 개인 파산하고 개인회생은 비슷한 측면이 거의 80~90% 되고 이제 차이나는 측면을 유심히 공부해보면 되죠. 비교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개인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 차이가 나고 회생위원 조사와 파산관제인 조사가 차이가 나고 부인권 행사 기간이라든가 기간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중간 그 다음에 뭐 채권 조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또 면책 채권, 비면책 채권의 어떤 그 대상이 좀 다르죠. 지금은 거의 일치했는데 옛날엔 좀 달랐습니다. 구별해서 공부해 보면 그러면 이제 좀 재미가 있죠. 똑같지가 않고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이해가 쉽죠. 개인 파산에서 재산 목록 제출하죠. 그렇죠? 1번부터 현금부터 여기 우리는 14번 상속재산까지.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이것도 이제 재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일과 차이가 있죠. 이거는 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과 개시결정 중간에 이제 취득하는 거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죠. 그 기간 동안 이사를 하거나 기존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인권을 통하여 회복된 재산은 원상에 회복된 재산이지 취득한 재산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명령으로 회복한 재산. 부인권이란 도산 상태 내지 이에 근접한 시기의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여 개인회생재단을 원상에 회복시키는 도산법상의 특유의 절차입니다. 현존이익을 상환하도록 하여 감소한 재산을 보관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재산이 채무자에게 원상 회복되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부인권은 개인파산 절차에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584조 1항 제1항. 채무자회생법은 부인이 대상인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죠. 학설은 대체로 부인이 대상 행위를 성질에 따라 크게 사회행위와 편파행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생이 당시에 그 사회성을 알았던 경우 고의부인이라고 하죠. 법 391조 제1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 신청이 있은 후의 사회행위로서 수익자가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 등이 있은 사실을 알았던 경우 사회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행하진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수익자가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 등이 있은 사실을 알았던 경우 편파행위 위기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행한 무상행위에 이에 해당합니다. 부인행위 소송 성질에 대해서는 형성소송과 이행확인소송에 대립하는데 크게 볼 거 없고요. 채무자는 이제 부인 소송이 이기면 환원된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목록을 제출해야만 실제 재단에 반영된 것이 된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 1천만 원을 갖고 있더라도 재산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재단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재단을 환가하지 않고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문제되는 부인권 행사 대상인 행위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자기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거를 이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청 직전 일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건 뭐 아주 진짜 많죠. 이거는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건 너무 눈에 띄니까.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이미 같은 가정 공동체라면 이미 배우자도 신용불량에 걸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옮겨봐야 또 이제 배우자의 채권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둘 다 부실화된 경우, 둘 다 경제적 파탄에 이른 경우는 결국은 채권자인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뭐 강압에 의해서건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건 아니면 본인이 어떤 어려운 신세는 꼭 갚아야 된다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위원도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권은 그 행사의 주체가 채무자여서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상담도 했지만 이게 개인회생에서는 왜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 명령을 받아야 되는지 부인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지 이걸 일반인들을 참 이해하기가 되게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도. 그래서 뭐 때로는 개인 파산과 비교하기도 하고 조문을 직접 읽어줍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개인 파산과 같이 384조에 의해서 그대로 준용되니까 중단과 수계, 그렇죠? 효과가 똑같죠. 부인권 행사, 사행위 취소도 마찬가지고 406조 1항 그대로 적용되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개인 파산에서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조문을 읽어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정 권고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실무에서는 회생위원이 보정 권고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의 가액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최근 사용 내역이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뭐 30만 원 이상을 샅샅이 뭐 소명하시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편파 변제나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가액만큼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코인이라든가 주식 투자 손실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도록 하니까 서울에서는 좀 변함이 있지만 문제가 되죠.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재산 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 가치를 상향한다. 이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이 재단으로 환원되거나 재단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보전 공고를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가액을 재단에 편입하는 것은 이는 채무자회생법 591조의 시정 요구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회생위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회생파산실무연구회와 개인회생과의 2018년 이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 부인권 행사에 가름하는 효과를 얻기에 보전권고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참조. 이와 관련해 정준영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실무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보전권고에 대하여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법원이 부인권 행사 명령을 하거나 회생위원이 부인의 소에 보주 참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13장 관제인이 부인 대상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청산 가치에 포함시키게 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실무 운영은 절차적으로 간이하고 신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실무 운영은 사실상 부인권이 행사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부인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하고 법원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의 대상인지 어느 정도로 부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실무 운영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그냥 이거 강압적으로 야 이거 부인 행사 안 하면 허가 안 해줘.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부인권 행사라고 관제인이나 회생위원이 판단해도 실제 소송을 해보면 뒤바뀌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때 어떤 판단했던 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처럼 채권자의 이익을 회생위원이 선취하여 판단하는 실무가 실제로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생위원이 이러한 보전권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자들이 이의가 전혀 없다면 이 실무 운영이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설사 이처럼 실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회생위원은 재산의 은닉이나 편파, 변제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법행위 보고를 하거나 법원에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을 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기다려 청산가치 반영과 같은 보전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개인회생재단까지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